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제 47페이지입니다. 자, 47페이지 보시면은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이죠. 이제 특 A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문제 소재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서 도급, 용역, 그다음에 아웃소싱 등에 의해서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 근기법상 사용자를 어떻게 부르냐? 예를 들어서 고용 형태가 계속 다양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그만큼 뭐 발전하고 또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기법상 사용자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도급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리죠. 도급인이 있고 이제 수급인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1차 도급이지만 뭐 2차, 3차, 뭐 4차까지 막 계속 도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한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근기법상 사용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급이나 아웃소싱 등 여러 차례 거쳐서 만약에 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참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는 이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이에요. 명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건데 자 보면은 그 요건이 뭐냐에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판례는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자, 원 고용주, 원공주가 누구예요? 수급인이죠. 제3자 누구죠? 도급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원 고용주를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 이게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 이렇게 되는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 즉 제3자의 근로자가 뭐죠? 도급인의 근로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원 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자, 그다음에 독립성을 결하고 제3자의 노무 대행 기관과 동일시 수 정도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 수급인이 첫 번째 사업주로서의 이제 실체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 경영에 어떤 독립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 수급인이 사업주로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명목적인 어떤 형식적인 관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도급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묵시적 근로관계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은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여부라든가 두 번째 사업 경영의 독립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그 존재 형식에 두고 자 계속 보시면은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 지급을 사는 자도 제3자이고 종속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 어떤 관계? 인적 종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또 제3자, 경제적 종속성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의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이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직을 보시면 또 요약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끝에 묵시적 근로관계론이 인정되려면 원고용주의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그러니까 명목상 사업주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체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 경영의 어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속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사업 경영을 한다라면 그건 사실상의 어떤 뭐 사업주로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판단 사례들 이제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사장 기업이 있는데 이 소사장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생산 활동 등 어떤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동일 어떤 사업 내에서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독립 경영하는 걸 갖다가 보통 이제 소사장 제도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생산 활동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통 이제 소사장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사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했다고 해서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식적인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모기업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누가 된다는 거죠? 이제 모기업이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기존 기업에서 조직의 일부를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라인의 일부를 갖다가 떼어내서 이제 독립 경영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서 자, 이 소사장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임원을 파견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소사장 기업의 어떤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모기업의 임원들이 와서 모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와서 채용한다. 이러면은 사실 어떤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기업의 사용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 이제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인데,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가 바로 이제 각주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란 기업을 지배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자,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 여기 있죠. 근데 부담하는 자가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자,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기업을 지배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만들어서 네가 다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 위로 올라가시면 다시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자,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수급인은 어느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수급이라는 거를 어떤 형식적인 어떤 기업을 내세워가지고 네가 책임져라고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청회사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 한 것과 같은 바, 따라서 원청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즉 뭐냐면 취임 영역권을 만약 행사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형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근로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49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현대 미포조선 사건인데요. 자, 보시면은 역시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은 자,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즉 뭐냐면 이 수급인이 사업 경영의 독립성 또는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회사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면서 노무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오히려 사용 사업주인 현대 미포조선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 조건을 장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직접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채용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론이 성립이 된다. 마찬가지로 수급인이 사업주의 독립성이 없고 사업 경영 독립성이 없고 사업자의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다? 이 도급인이 바로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되는 건데, 현대 미포조선과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근로자 파견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첫 번째 줄 중간 자, 사용자들은 이제 파견법상 제한. 파견법상 제한이 뭐죠? 파견법상 제한이 이 파견법에는 파견을 하려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준수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견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다음에 파견 대상 업무가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죠. 원칙은 1년인데 예외적으로 1년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최대 2년까지 가능하죠. 이 예외라는 건 뭐죠? 예외라는 거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어떤 제한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피하기 위해서 외형상으로는 이제 도급의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실제로 파견 근로자의 지휘 감독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법상의 합법적인 파견사업주가 아니거나,
제 수행 업무가 파견 업종이 아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죠. 이와 같은 경우 불법 파견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판례를 한번 잠깐 보죠. 자, 그러면은 이 외형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이 위장 도급 또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에 대한 어떤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밑줄 긋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서 타인을 위해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1차적인 거는 일단 형식이지만은 그게 구애받지는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로서의 기업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 사업경의 독립성인 여부, 계약 이행의 사용사업주의 지임용 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관계 실질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파견법 할 때 그때 배우겠지만은 이 파견에 대한 그러면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파견의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봤던 내용들이 아까 전에 여기 있는데 굉장히 좀 장황하죠. 그렇죠? 장황한데 일단은 이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계약의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 당사자가 적법하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견을 성립할 때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실질적인 부분이죠. 계약 당사자가 적법하냐라는 거죠. 별개의 법인격을 이용해서 사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도급인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하청 관계. 자, 원하청 관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이제 원하청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자, 보시면 문제 소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하청 근로자라 하면 뭐 하청 근로자 하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는 외형상의 하청 근로자 사용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 회사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와 같이 도급 또는 불법 파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만약에 이제 원청과 하청이죠. 이것도 원청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원청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하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인데 그럼 하청업체 근로자죠.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 행사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청의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지휘명령 행사할 수 없는데 행사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관계가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판례 입장 보시면은. 자, 자동차 생산 라인 등 원청 및 하청 근로자들이 대동소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주의 지명령 받은 것으로 보아 자, 파견에 해당하고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파견법에 따라서 사용 사업주는 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자, 보시면은 자동차 생산 라인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원청과 이제 하청과의 관계인데 원청업체 근로자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만약 공간을 분리해서 따로 일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다르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적법한 파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혼재해서 근무를 해요. 같이 혼재해서 근무하고 일하는 업무도 동일하고 이러면은 사실상은 뭐예요? 지휘명령권이 행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청업체 근로자한테 원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견 대상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업에 대한 허가 부분,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법 파견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인 내용, 파견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이제 뒤쪽에서 보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노조법상 사용자 부분인데요. 이 노조법상 사용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크게 뭐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있고 아니면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있죠. 단체 교섭의 사용자로서는 일단은 사용자가 아니죠. 단체 교섭의 이제 주체로서. 잠시만요.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있는데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일단은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있죠. 그렇죠. 또는 이제 사용자 단체. 그렇죠. 이 사용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통제 권한이 있어야지 인정되는 거죠. 조정 또는 통제 권한이 있어야지 사용자성이 인정이 되죠. 그렇죠. 자,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 단체가. 자, 부당노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객체가 있죠. 주체는 누가 되죠? 사용자죠. 그렇죠. 사용자. 그다음에 객체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실은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 제2조 2호에서는 사용자라 하면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에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뭐 근기법상 사용자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구별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 노조법상 사용자라 하는 것은 자,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있고 부당노동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입니다. 자, 보면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에서 행위하는 자. 이거는 뭐 근기법상 사용자하고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죠.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을 보시면은 자, 그러면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자,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자라 하면 자,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회에서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죠. 즉 뭐냐면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의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죠? 단체 협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체 협약.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요. 자, 만약에 이 사용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단체 교섭의 목적은 뭐예요? 근로조건 향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문서가 바로 이 결과물인데 결과물이 바로 단체 협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하고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지 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하고 어떤 근로조건에 관해서 향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전 시간에서 제가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서 4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로계약의 어떤 주체로서의 당사자로서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지급의 주체로서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종속관계의 존부 부분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력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그만큼 발전하고 다양한 산업들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사용종속 관계를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성을
어떻게 확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개념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 판례는 보시면은 요 판례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다 아시는 유명한 판례인데 현대중공업 사건인데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자 최근 판례는 첫 번째 줄 중간부터 고용주는 아니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 조건 등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아까 전에 제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마지막에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까지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54페이지. 자, 그러므로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이 되는 근로조건 기타 노동권 관계법상의 제2익에 대해서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인 자까지도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용자 개념을 이제 확대하자라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견해는 이제 김유성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급심 판례도 있죠. 하급심 판례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인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주체죠. 자 부당노동의 주체로서 사용자, 일단은 광해 사용자가 되는 거죠. 광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주체는 일단은 어떻게 피신청인은 이제 사업주가 되는 건데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광해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노조법 제 81조에서는 부당노동의 주체로서 사용자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협의의 사용자는 물론 이제 광해 사용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지배기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28회 기출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수규자가 누구예요? 수규자라 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 대법원은 소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자 보시면은 아까 저 봤던 판례인데요.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구제명령 이행 의무자로서의 사용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어차피 우리가 뒤에 부당노동 할 때 배우니까 요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노조법상 사용자 관련해서는 단체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당노동의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중에서 이 사용자 개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 상대방의 사용자는 일단은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에 관해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도 이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또는 부당의 주체로서, 여기서는 부당의 주체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단체 교섭 상대방 또는 부당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을 점점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사용자 개념을 넓혀 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오시면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58페이지입니다. 자 58페이지 근로기준법 총론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6, 7, 8, 9, 10, 11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자 그래서 먼저 균등처와 차별 부분인데, 이 균등처와 차별 부분은 이제 26회 때 이제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차별 금지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일단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차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위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헌법이 있겠죠. 그렇죠. 헌법에서는 헌법 제 11조에서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죠.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평등하다. 그게 절대적 평등인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평등하다.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이제 상대적 평등인데, 뭐 말 그대로 문헌 그대로죠. 문헌 그대로인데, 여기서 평등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평등.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뭐 상대적 평등을 이제 차별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자, 이제 근기법의 문제인데, 근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6조 뭐가 있죠? 균등초에 관한 내용이 있죠. 성별, 국적, 신앙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제 5장 또는 여성과 소년이 있죠. 여성과 소년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다음 세 번째, 기간제법에도 이제 차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 관련해서는 이제 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에 관한 내용.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남녀 고평법도 있죠. 고평법 등.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일단은 2차 시험 범위 아니까 요거는 이제 지우고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 6조 첫 번째 의의가 나왔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 성을 이유로 이제 차별하지 못하고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자, 근로 조건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한다. 첫 번째 줄 보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그렇죠? 성별, 그다음에 두 번째 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기간제법 또는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이제 차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근기법하고 이제 근기법상 차별이죠. 근기법상 차별과 남녀고평법상 차별과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가지 법의 차이는 뭐냐면, 근로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 근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관계 이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근데 남녀고평법은 뭐냐면 근로관계 이전 단계, 즉 뭐죠? 예를 들어서 모집 또는 채용 단계에서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바로 남녀고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기법이라 하는 것은 사용자하고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이 돼야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기법상 차별은. 그러나 남녀고평법상 차별에는 모집 채용 단계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취지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6조는 헌법 제11조에 법 앞의 평등을, 여기서 법 앞의 평등이란 것은 바로 상대적 평등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에 대해서 근로관계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5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성별을 보시면은 자,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구별 외에도 혼인, 임신, 출산 등 특정 성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같은 차별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뭐 결혼 퇴직제라는 게 있었어요. 결혼하면 퇴직해야 되는 이제 이런 제도. 이건 사실 성을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별 정년제. 남녀와 여성의 어떤 그 정렬을 갖다가 차등을 두어서, 물론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차등을 두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을 낮게 본다는 거. 뭐 결혼 퇴직도 마찬가지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결혼하면 퇴직해야 된다는 거, 아니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결혼하면 퇴직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국적인데요.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적법상 이제 국민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ILO에서도 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ILO에서도.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어떤 법령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무공무원과 관련된
관련 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채용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차별하는 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외무 공무로서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자 외국 국적, 이중 국적, 무국적자를 이유로 만약에 어떤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거나 사업장 내에서 이런 경우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자문하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저한테 질의가 왔었어요. 어떤 질의가 왔냐면 내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국인 근로자한테만 이제 상여금을 지급해요. 외국인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차별에 해당되느냐? 당연히 해당되죠.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조직이라든가 어떤 이제 부서에 따라서 하는 업무에 따라서 급여체가 좀 다른 부분 이런 거는 사실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노동 강도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그냥 내국인과 외국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사실 상여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근기법상 차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 볼 수 있고, 자, 신앙입니다. 이제 신앙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줄,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람의 내심의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종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상이나 그 밖의 신념을, 즉, 신앙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넓은 개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경영사업체 문제이죠. 경영사업체가 뭐죠? 경영사업체. 어떤 특정 사상이나 이념 등을 이제 공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체를 갖다가 보통 이제 경영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경영사업체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자면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톨릭을 이제 뭐 믿는 학교가 있고 뭐 기독교를 믿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불교를 믿는 학교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독교 재단이 있고 만약 뭐 카톨릭 재단이 있고 아니면은 뭐 불교 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끝에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근기법상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 즉 경영사업체는 굉장히 특수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목적,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업 목적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상의 신앙을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이나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만약에 교직원이 일단은 뭐 기독교 신자여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IS로 개종을 해서 그래서 IS 복장을 입고 나타났다던가 그래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갖다가 어떤 직장 지수를 갖다가 물러나게 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해고의 정당성을 이제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도시개발공사 사건인데 자, 요즘 뭐 도시개발공사 뭐 문제가 많죠. 여기서 도시개발공사는 그 성남은 아니고요. 이게 서울 도시개발공사 사건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공사 사건이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LH 사건이 있었죠. LH 사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건을 제가 밑줄 공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근로자의 사생활에서 비행은 뭐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죠. 자, 다음 페이지 밑줄 공부 보시면은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징계고 사회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뭐 여기서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LH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LH 공사 직원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비위행위들, 이 비위행위에 따른 어떤 징계의 정당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네 번째.
사회적 신분입니다. 이 사회적 신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선천적 신분이라는 게 있고 이제 후천적 신분이라는 게 있죠. 선천적 신분이라는 건 뭐야? 내가 태어나면서 갖는 신분을 갖다 선천적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선천적 신분 같은 경우 요즘은 사실은 뭐 신분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봉건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난 노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이제 후천적 신분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후천적 신분이 문제가 되는데 후천적 신분은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압니다. 이제 자기의 의사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분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전과자. 전과자라는 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전과자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있고. 그다음에 파산자. 내가 이미 파산을 했어요. 내가 파산자하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파산자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신분을 갖다가 보통 이제 후천적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라 하는 것은 선천적 신분과 후천적 신분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전과자나 파산자 등 후천적 신분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제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나 기간제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노조 전임자 하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신분을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신분의 의미가 뭐냐면 자,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자, 밑줄 공부 보시면은 사회에서 장기간 저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가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임금 근로 시간 대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죠. 원칙적으로 금기법이 적용되려면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근로 조건에 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체 차별을 이제 금지한다는 거. 자, 모집 채용에 대한 차별 여부가 이제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우리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채용은 근로관계 이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기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 견해대로 있지만 이제 다수설의 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61페이지 이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헌법 11조의 평등은 이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은 여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가 되느냐는 건데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근속 연수라든가 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 형태, 능력이나 성과, 그 다음에 직책이나 직급, 권한이나 책임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판례가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요. 그죠? 종합적이고 이런 요소들을 개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입증 책임이 구제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기본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입증 책임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에 규정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제법이나 남녀고평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기법은 사실 규정이 없어요.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을 할 때는 내가 권리구제 받고 싶은 사람, 즉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누가 되죠? 차별에 대한 어떤 이제 주장을 보통 근로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입증 책임만 잠깐 보죠.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법률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근로의 금지입니다. 자, 이제 6조를 봤으니까 이제 7조를 봐야 되겠죠. 옆에 이제 그 62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비교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자, 제2절 이제 강제 근로 금지인데, 자,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어긋나는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상 가장 강력한 벌칙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기법상 가장 강력한 벌칙. 강력한 벌칙이 어디 나와 있냐면 107조에 나와 있어요. 107조 보시면 되는데 이 107조에서 5가지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07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근데 이 5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뭐냐면 제7조예요. 제7조 뭐죠? 강제근로금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8조 뭐죠? 폭행금지. 세 번째 제9조 뭐죠? 중간착취배제. 그렇죠?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제23조 제2항 23조 1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23조 2항 뭐죠? 23조 2항은 바로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 자, 다섯 번째 뭐냐면 제40조. 뭐냐면 취업방해 금지. 이 5가지가 가장 강력한 벌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 8, 9 가장 강력한 근기법상 가장 강력한 벌칙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취지를 보죠. 이제 강제 근로죠. 근로를 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제7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강제노역 금지를 구체화한 것이고요. 근로의 근절과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존중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강제근로의 수단인데, 강제근로의 수단,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강제근로의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그 4가지의 어떤 이제 방법 또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죠.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부당한 수단.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먼저 폭행, 협박, 감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근로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감금은 형법상의 폭행, 협박, 감금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신축성 있게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윤성 교수님의 이제 견해이고요. 요거에 관해서는 폭행, 협박, 감금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견해 대리분이 있어요. 요걸 형법상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 개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취재해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축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성 교수님의 견해를 따라서 이렇게 좀 작성을 했고, 형법상 개념으로 보는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교수님이 이제 하감래 교수님, 이제 단국대학교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데 하감래 교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이제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 감금은 일단 이제 형법상 개념으로 보고 정신 또는 그 밖에 이제 신체상 그 밖에 부당하게 구속한 수단을 조금 더 이제 기타 행위로 해서 넓게 보자라는 것이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이상윤 교수님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들 보시면은 자, 정신작용 또는 신체 활동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사표 수리를 거부하거나 자, 사표 수리 거부해도 일단은 1개월 뒤에 이제 수리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민법에 의해서. 자, 주민등록증 등 자, 신분증을 빼앗는 행위. 자, 그다음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은 요즘 사실은 이제 2019년도 7월부터 뭐가 시행이 됐죠?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이 됐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벌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제7조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이제 강제와 근로의 인과관계.
자, 보시면은 이 강제와 근로의 인과관계. 실제적으로 강제 근로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래야지만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에 반하는 거냐? 이와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이제 다수적인 견해는 어떻게 보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는 자,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서 근로자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 자유를 상실할 정도의 억압으로 근로자를 강요하였다면 강제 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다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의. 그래서 꼭 실제적으로 강제 근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루어져야지만이 강제 근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이제 자유를 상실할 정도의 억압이 이루어져서 이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강요당하는 경우에도 강제 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입니다. 관련 문제 보시면은 뭐 퇴직의 제한, 그다음에 위약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 저축 금지, 그다음에 미성년자 강제 근로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퇴직 제한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적용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뭐 사표 수리를 거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퇴직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위약 예정이나 이제 전차금 상계, 강제 저축 금지, 즉 근로기준법 20조, 21조, 22조의 문제인데요. 자. 위약 예정이나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제도만으로 부당한 구속수단을 보기는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제와 근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어떤 의사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구속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미성년자의 강제 근로.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친권자나 후견인의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이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체결할 수 없고요. 대리 체결하게 되면 이제 친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리 체결을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친권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자,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왜 들어가 있죠,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그쵸? 그 친권자 후견인은 알겠는데,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권을. 그래서 이 친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 남용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런 부분들. 자, 이제 위반의 효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죠. 제107조에 따라서. 자,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입니다. 폭행의 금지. 자, 보시면은, 자, 폭행 금지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또는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폭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즉,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 즉 형법 260조에 따른 폭행이 있고 근기법상 폭행이 있다는 거죠. 근기법 제7조에 따라서. 근데 형법상 폭행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그렇죠? 어떤 업무 관련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보통 이제 이 형법상 폭행이라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근기법상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행의 주체는 누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약간 좀 오타가 있는데, 그 66페이지 로마자 2번에 이제 두 번째 폭행의 객체인데요. 이 폭행의 객체가 아니라 폭행의 주체입니다. 주체로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줄도 근기법 제8조 폭행의 객체는 사람, 그래서 주체로 바꾸시면 되고, 67페이지 자,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로마자 3번의 첫 번째 줄, 여기서 객체가 아니라 여기도 주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봐도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참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오타 같은 거 좀 보면은 이런 것도 왜 수정 안 해? 막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강의하고서 제가 교재 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이제 양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보다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오셔서 자, 이건 폭행 금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자, 폭행이라 하면 여기 정의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다. 대표적인 게 폭언인 거죠. 폭언.
그렇죠? 폭언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폭행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폭행의 주체입니다. 주체는 누구예요? 사용자죠. 사용자. 자, 사용자고. 자, 세 번째, 근로자 상호 간의 폭행입니다. 아까 전에 근기법 7조에서의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였죠. 그렇죠? 근데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싸움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근기법상 폭행에 해당되진 않고 뭐 형법 260조에 따른 폭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형법상 폭행이 인정되는 여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사적인 사인과 사인 간의 부분이니까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즉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근기법 제8조의 폭행의 객체는 사용자로 근로자 상호 간의 폭행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 상호 간의 폭행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 자, 사용자는 민법 756조 등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 책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뭐 기타 법령과의 관계, 형법 260조의 관계. 일단은 뭐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즉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폭행의 주체가 누구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형법과의 차이는 이거죠. 정리를 하자면 형법상 폭행 제260조죠. 과의 이제 구별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사용자가 폭행의 주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폭행과 관련해서 이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무 시간이에요. 근로 시간 중에 만약에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자가 때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 형법, 이거 근기법상 폭행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 관련성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싸웠어요. 업무적으로 싸웠는데 폭행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큰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 260조의 관계,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근기법상 폭행은 근기법상 폭행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반의사불벌죄죠. 피해자가 사용자를 만약에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걸 갖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근기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하면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임금체불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때도 여태까지 경험칙으로 봤었을 때는 임금체불 사건이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근기법상에는 임금체불은 이제 반의사불벌죄죠. 저는 이거를 왜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저 사용자 처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반의사불벌죄니까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이제 임금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굳이 왜 저거를 왜 반의사불벌죄를 해놨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법 206조와 관계는 반의사불벌죄지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7조의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반의 효과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벌칙이죠. 그쵸?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69페이지입니다. 이제 중간착취 배제인데, 중간착취 배제는 좀 나온 지가 좀 됐죠. 우리 21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제 중간착취 배제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에 소개하거나 알선을 조건으로 소개료, 수수료 등을 수령하거나 취업 후 중개인 또는 사용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타인의 취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걸 조건으로 해야 돼요.
타인의 취업의 소개나 알선, 그래가지고 중개인으로서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런 거를 갖다가 중간착취라고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금기법 제9조에서는 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그럼 법률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법률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일단은 이제 직업 소개 사업이라든가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든가 또는 근로자 모집 사업, 그다음에 파견법에 따른 어떤 근로자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에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만약에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또는 소개하거나 알선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중간 착취에 해당돼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취지를 보시면은 자, 동규정은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중간 착취 요건입니다. 자, 요건은 일단은 요 내용을 이제 분설하시면 되는데요. 법 구조의 내용을. 자, 주체 및 대상은 누가 되냐면 주체는 누구든지였었죠. 아까 법에. 누구든지고 대상은 구직자 또는 구인자 둘 다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구를 구별하고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법률의 규정은 그 주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기법에서는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물론 기타 개인 또는 단체도 묻지 않고요. 자, 대상과 관련해서는 구직 또는 구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도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내국인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영리의 목적을 보시면은 자, 영리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자, 영리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이익을 받을 의사를 말하는 거죠. 이익을 받을 의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받을 의사가 있어야지 가장 그런 의사가 있어야지 중요한 거지. 이익 받을 의사가 없더라면 사실 영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반드시 계속적으로 또는 계속할 의사로 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1회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 1회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어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따라서 호의로 지인의 취업에 알선한 행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타인의 취업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자,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기법이 적용되는 개시, 존속에 관계없이 소개하는 것을 말하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나 알선 행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느냐. 자, 여부. 자, 중간에서 이득 취득하는 행위는 첫 번째 줄. 근로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여기서 이익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형의 모든 어떤 가치들을 갖다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아까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경우 그다음에 파견법에 따른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먼저 자, 두 번째 로마자 두 번째 보시면 적용제의 법률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직업안정법. 자, 첫 번째죠.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업소개 사업이라든가 근로자 모집 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해서는 중간착취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파견법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의 내용들 그 근거 규정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위반의 효과.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지웠네요. 자, 가장 강력한 벌칙 중에 하나죠. 그렇죠? 5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부분인데요. 자, 공민권이 뭐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정권이에요.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익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권리 행사나 공익 직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시기 변경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시기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의 어떤
권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취지를 보시면은, 자, 아까 참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보시면 두 번째 중간부터. 근로자의 공민권 및 공민권 보장 및 어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이 참정권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장하기 위한 거죠. 자, 공민권 행사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선거권 또는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뭐 이제 3월 9일 날 한 뭐 20일 정도 남았는데, 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정권의 이제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 공민권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국민에게 보장되는 참정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공민권 행사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이 선거운동이 이제 두 가지 선거운동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본인의 선거운동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타인의 선거운동이 있죠.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정치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근데 타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나 이제 선거운동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73페이지 보시면은 공의 직무입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의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또는 공의 직무라고 하는데, 자, 대통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당선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뭐 공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노동위원법에서 배우겠지만은 배울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일단은 지방노동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은 노동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 같은 경우에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은 이제 3년 이상 노무사업을 한다거나, 또 중노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노무사업을 하셔야지 이제 자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격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뭐 노동위원회 위원을 활동하시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좋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건들도 좀 접하게 되고, 위원으로서 어떤 판정회의 들어가서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판정도 해보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위원이 되는 건 사실 뭐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자격을 다 갖췄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노무사 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격은 다 되지만은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그 공예증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러나 법원 또는 노동위의 사건에서 당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별 사건,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활동하거나 정당 활동, 노동조합 활동 등은 공예 직무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사적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예 직무로 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근로자 청구인데요. 근로자가 일단 청구를 해야 되겠죠. 저 언제 쉬겠습니다라고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공민권 행사의 효과를 보시면은 필요한 시간을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 선거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쪽 끝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의 변경, 그러니까 시기 변경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감래 교수님이나 이제 그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청구한 날짜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자, 뭐 부수적인 시간들까지 아무래도 고려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자, 첫 번째 줄 끝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부수적인 시간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공민권 행사와 이제 근로관계 부분인데, 공민권 행사 시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선거하러 갔는데 그 시간분을 유급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사실 뭐 종종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특히 뭐 예비군 훈련 갔는데 직원이 그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라는데, 예비군련은 여기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별법, 예비군법에 따라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유급으로 만약 부여하고 있으면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공민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시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입증 책임 문제도 그렇고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도 그렇고 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 지급이 면제가 된다는 것이 교수님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개별 법령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민권 행사했다는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뭐 공직선거법, 이제 선거권 행사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예비군, 그다음에 민방위 기본법, 민방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급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 끝에 보시면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거고, 민방위 기본법도 마찬가지. 불이익되는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공민권 행사 시 해고 및 휴직 문제. 공민권 행사 시 해고 및 휴직 문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만약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휴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정치 교수님들이 좀 있죠. 그래서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학교에 휴직하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자, 첫 번째 줄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 시에 이런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 이는 공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규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 승인을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해서 만약에 이를 활동하는 경우는 당연해고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공민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요. 자, 그러나 공직 취임으로 상당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 해고, 즉 통상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직 취임을 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공직 수행이 근로 제공과 양립할 수 있는 어떤 휴직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휴직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귀하시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직 수행을 공직 수행에 의해서 업무를 상당히 못 한다 그래가지고 해고하는 경우, 일반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성도 사실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겸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공직 업무도 수행하면서 이제 근로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용자의 원칙적으로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 겸직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없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자문하는 회사인데 이제 시내버스 회사예요, 여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일일 근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내려갔는데요. 예전에 52시간제 시행되기 전에 보통 하루 일일 근로 시간이 승무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승무사원을 보통 운전하시는 분을 승무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승무사원 같은 경우에 많을 때 막 13시간씩 일할 때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근로 시간이 좀 긴데, 이런 경우 만약 13시간 일을 하고,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일하고 만약에 새벽에 화물차 운전을 한 다음에 다시 시내버스 운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있죠. 근데 사용자 승인을 받지 않고 만약에 화물차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13시간 운전하고 화물차 운전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다음날 운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지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겸직금지 의무에 좀 반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6절 이제 금기법상의 이제 적용 범위인데요. 이제 금기법상 적용 범위 관련해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뭐 일단 판단 기준이죠. 판단 기준인데, 자, 일단 먼저 법조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관련해서 첫 번째 의를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하면 실정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한계, 즉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적용 범위를 둔 이유는 자,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보호와 법 준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근로기준법의 적용 원칙인데, 자,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인 이하 사업장은 이제 부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상 어떤 책임을 갖다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악의적으로 이제 4인 이하로 만들어버리는 사업장들, 막 이런 사업장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산정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수험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자 보시면은 77페이지 상시라 하면 이제 상태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상시적으로.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든 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든 도급 근로자든 뭐 일단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보시면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고용된 근로자 수 평균이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시 사용되는 고용 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간제라든가 단시간 근로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상시 근로자 산정에 들어가는데, 딱 한 근로자 만약에 이 파견 근로자가 있으면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제외가 될까요? 파견 근로자가 있어요. 우리 사용사업주 안에 사업장 안에 사업장 내에 파견 근로자 있으면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요. 왜 제외할까요? 왜? 파견 근로자하고 사용사업주하고는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사용 관계 있을 뿐이지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 관계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용계약 관계가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자, 이제 방가로 3번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양가로 2번이 가장 중요하죠.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판단 기준은 자, 사업장 판단 기준 첫 번째 뭐냐면 장소적 개념이죠. 그렇죠? 한 사업장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이라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장소적 개념. 그다음에 사업 경영에 사업 개념의 독립성 여부입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는 갑이라는 지역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을이라는 지역에 만약에 공장이 있어요. 아니 지사라고 합시다. 지사. 을지사가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 갑본사는 일단은 여긴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고 을지사는 만약에 부산에 있다. 장소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본사에서 을지사에 대해서 인사노무나 또는
회계 총무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일지사가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겁니다. 하나의 사업자.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서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본사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을지사에서도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해요. 그러면 일단 별개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먼저 장소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사업장 개념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개념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개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개 사업장이면 여기 사업장이 따로 있고 여기 사업장 따로 있으니까 여기 따로 해야 되고 여기가 10인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지사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서울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산에. 그래서 이렇게 장소적 개념 또는 사업경영 독립성에 따라서 이 사업장성을 판단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국가 또는 지자체 적용 부분인데 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이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구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그 국가기관에 이제 노무사들도 요즘 많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보통 취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공무직 근로자들로 많이 취업이 돼요. 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를 갖다 보통 공무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기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공무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자 국가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이제 장소적 범위인데 장소적 범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소적으로 이제 일단 군기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에만 효력을 미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속지주의라고 하죠.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뭐죠? 이거 반대는 속인주의. 이 지자가 땅지자죠. 그렇죠? 땅지자. 땅지자고 인자는 사람 인자죠. 국내에 적용되면은 속지주의. 그러니까 국내에 만약에 외국 회사의 근로자들도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속지주의인 거죠. 속인주의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어도 속인주의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는 이제 법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속지주의에 택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 영화 아실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그래서 장근석이 아마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피터슨인가 역할로 나왔죠. 이 이태원 살인 사건의 주범인 피터슨이 살인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 그때 뭐 홍익대학교 이제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살인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도주를 했죠. 도주를 했는데 자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죠. 송환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에 송환돼가지고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을까요? 뭐냐면 속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형법도 속지주의를 원칙을 택하고 있어요. 노동법도 속지주의지만은 우리나라 형법도 속지주의라서 관할이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이태원이라는 관할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주했다 하더라도 이제 인터폴의 요청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로 처벌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속지주의, 그다음에 형법도 속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부분 적용된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섯 번째 근기법상 적용 예외. 그래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가사 사용인 관련해서는 이제 각조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에 가사 사용인 이제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가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 등의 이제 노동법상 보호를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법에 따른 이제 적용 예외, 뭐 선언법이 있으면 선언들 같은 경우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뭐 공무원 청원 경찰 같은 경우는 뭐 청원 경찰법에 적용 받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규정한 거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근로기준법 실효성의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날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이와 같은 스피드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주요 쟁점들을 제가 이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쟁점 위주로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물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보기에 마음이 좀 조급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시간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일단은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암기를 이제 슬슬 좀 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3시간 봤던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는 몸이 아프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더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시기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신경 많이 쓰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